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원형인 아담은 누구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 수십 년 전 인간 게놈 해독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인간이 소유한 수수께끼의 유전자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에 대한 발표를 받아들인다면 그 위협의 달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박테리아 그룹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인간 게놈에는 당시 예상했던 것만큼의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생산을 지시하는 DNA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초파리의 유전자보다 2배 조금 더 많고 회충의 유전자보다 겨우 50% 정도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게놈 생명나무의 정점에서 이들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워 보입니다. 더욱이 인간 유전자는 처음 추정했던 95%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침팬지와 유사한 99%, 지원은 대략 70%가량 비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유전자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른 것들로는 척추동물은 물론 무척추동물, 식물, 균류, 심지어 효모의 유전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 하나의 DNA 소스가 있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과학자들이 진화 과정에 대한 추적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유전적으로 볼 때 더 복잡한 유기체가 단순한 유기체에서 시작하여 각 단계에서 유전자를 채택한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더 복잡한 고등 체계를 창조하기 위한 예를 들어 호모사피엔스라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던 걸까요? 그런데 머리를 극적일 정도로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분석된 게놈에서 인간과 다른 수직적인 진화 기록을 추적하다 보니 과학자들이 수수께끼에 부딪힌 곳이 있었던 것이죠. 과거 사이언스가 표현한 대로 컨소시엄에서 나왔던 머리를 극적이는 발견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게놈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게놈 진화 계통에 선행되는 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유전자가 무려 223개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수께끼의 유전자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시 말해 예를 들어 해독된 효모나 벌레, 그리고 파리 또는 겨자 잡초 계통인 박테리아들에서 무척추동물과 생쥐나 침팬지 같은 척추동물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대의 인간으로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이 223개의 유전자는 무척추 동물 단계에서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당시 진화적 시간의 척도에서 본다면 박테리아로부터 인간 게놈에게로의 수평 이동 가능성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비교적 최근의 현생 인류가 유전자 생명나무의 점진적인 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박테리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전 물질을 단지 옆으로 삽입하여 수평적으로 223개의 유전자를 추가로 획득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놀랍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러한 개체에서 발생한 일은 언뜻 보면 단지 223개의 유전자일 뿐 별 문제가 아닌 걸까요? 그러나 사실 모든 단일 유전자는 모든 개인에게 있어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며 223개의 유전자는 우리와 같은 종에게는 실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 게놈은 약 30억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즉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설명하는 단지 몇 개의 핵산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중 1% 남짓한 것만이 기능하는 유전자로 분류되며 각 유전자는 수천 개의 또 다른 가지로 구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의 차이는 DNA 알파벳으로 본다면 약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간과 침팬지 사이는 유전자에 따라 1% 미만이며 약 3만여 개의 유전자 중 1%는 300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223개의 유전자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침팬지 사이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공공 컨소시엄 팀이 수행하고 그 결과가 네이처 저널에 게재된 단백질을 통한 이러한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유전자에는 중요한 생리학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기능에도 관여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DNA의 미토콘드리아 부분에서만 유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신경학적 효소, 즉 인류가 단일한 하나의 이브까지 모계를 통해서만 물려받은 소위 이브 DNA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견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박테리아 삽입과 같은 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점차적인 유전자 생명나무에서 진화로 인해 인간으로 전개했다는 이론은 흔들립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복잡한 유전자, 그렇게 엄청난 인간적 이점을 가진 우리가 이미 오래전 과거에 감염된 박테리아의 인간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그것이 얻어졌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제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거 베일러의과 대학 인간게놈 시퀀싱 센터 지도 책임자였던 스티븐 쉐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진화 이론을 따르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약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당시 그들은 수평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정되는 유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심되는 공급원이 된 박테리아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 공공 컨소시엄 팀은 223개 중에서 약 113개의 유전자가 박테리아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비록 무척주 동물일지라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에서 파생된 무언가가 인간에게 나타났던 걸까요? 그리고 수수께끼의 유전자가 발현하는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척추동물 소에서 설치류 어류에 이르기까지 당시 확인된 35개 중에 단지 10개만이 상호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35개 중 25개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워싱턴 대학 게놈 시퀀싱 센터의 당시 공동 책임자였던 로버트 위터스는 다음처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세균에서 인간으로의 전달인지 인간에서 박테리아로의 전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만일 인간이 그 유전자를 박테리아에게 주었다면 인간은 애초에 그 유전자를 어디에서 얻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지금쯤 미소를 짓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분들은 아담의 형성을 다루는 창세기 성경 구절에서 엘로힘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아눈나키에 대해 언급한 점토판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는 그들에 대한 내용이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기록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시친의 저서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이고 그의 저서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12번째 행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재검토나 우주 코드 등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아눈나키가 약 45만 년 전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지구로 왔다고 여기고 있으며 대략 그것은 3600년에 한 번씩 다가올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줄어들고 있는 자신의 대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이 필요했으며 그래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을 채굴하는 데 지쳐버렸고 따라서 뭔가 도움이 필요했던 수석과학자 앵키는 자신의 유전 지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원시 노동자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눈나키의 다른 지도자들이 그에게 방법을 물었을 때 앵키는 어떻게 새로운 존재를 창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이미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존재 위에 흔적을 남기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 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엔키가 실제로 그랬다면 당시에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더 발전된 자신들, 즉 아누나키의 유전자 일부를 지구에 있던 존재들에게 추가하여 오늘날 진화라고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유전자 변화를 통해 이미 지구에 있던 기존 인류를 유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 45만 년 전에 이미 다른 세상으로부터 여행할 수 있었던 아누나키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한계점에 머물고 있는 개농 과학을 소했다는 것은 실제 고대 기록뿐만 아니라 DNA의 이중 나선이 렌더링되는 수많은 얽힌 뱀처럼 묘사된 의학과 치유의 상징에서도 나타납니다. 만일 정말로 아누나키의 지도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것처럼 엔키는 아누나키의 최고 의료 책임자였던 닌 허르삭의 도움으로 유전공학 과정에 착수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 아누나키의 유전자와 이미 존재하는 인류의 유전자를 결합한 걸까요? 어쨌건 그들은 그들의 고도로 발전된 기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숨막히게 묘사된 고대 기록에서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완벽한 모델이 완성되었을 때 닌 허르삭은 엔키를 붙잡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내 손이 드디어 해냈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먼 고대 예술가가 자신이 만든 원통 봉인에다 그러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차를 무시한 매우 독특한 추가적인 유전자를 갖게 된 방식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박테리아가 아닌 아누나키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던 걸까요? 그렇다면 아누나키는 박테리아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러한 고대의 이야기들과 함께 앞서 언급한 유전적 이동에 대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여분의 유전자의 유일한 원천이 실제로는 박테리아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수평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유전적인 전이가 인간에서 인간으로가 아니라 박테리아에서 인간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앞서 언급한 박테리아 전이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수천 년 전 수메르 문헌에서 제시된 해결책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확정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수수께끼의 223개 알 수 없는 유전자는 아마도 계속해서 대안으로 남을 것이며, 아누나키와 그들이 남겼다고 여겨지는 지구상 유전적인 업적에 대한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도 그들에 대한 이론의 확증으로서 계속해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현재 유전자를 수평이동시켜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작업을 일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고대로부터 들려온 이야기들이 언젠간 인류 사이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그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세상에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인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진정한 각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주어진 기술로 인해서 대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무엇을 생각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만, 까먹고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말씀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